오전 7시 지겹도록 울리는 알람 소리에 간신히 잠에서 깨어 스마트폰부터 찾아 헤맵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출근길의 시작이죠. 세수를 하고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만큼은 벌고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문득 확인한 통장 잔고는 당혹스러울 만큼 초라합니다. 월급날까지는 열흘이나 더 버텨야 하는데 잔액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분명 작년보다 연봉은 오른 것 같은데 생활은 오히려 더 고달파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최초로 5천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61만 원에 달하죠. 뉴스 기사만 훑어보면 꽤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이 수치에는 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반쪽짜리 진실이거든요. 같은 조사에서 연봉 중간값을 보면 417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을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받는 진짜 액수라는 뜻입니다. 평균은 5천인데 중간값은 왜 400일까요? 금융권 평균 연봉이 300만 원을 상회하는 동안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들은 300만 원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소득군이 전체 수치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불균형한 구조인 셈입니다. 학교 성적으로 비유하자면 반에서 1등이 100점을 받고 나머지 29명이 전부 40점을 받았을 때 반 평균은 43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 점수를 내 실력이라 할 수 있을까요? 평균의 함정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게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계약서를 썼다 해도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액수는 그에 한참 못 미칩니다. 2026년 기준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35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연봉은 5천이지만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인 거죠. 국가가 세금 명목으로 800만 원 넘게 미리 가져가는 셈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곤란한 상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서울에 사는 35세 직장인 박지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꽤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봉사 800만 원을 받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325만 원. 주변에선 혼자 살기에 넉넉한 수준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지수 씨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서울 빌라 월세와 관리비로 120만 원, 식비와 외식비에 70만 원,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 20만 원, 통신비와 각종 구독 서비스에 17만 원, 공과금 8만 원. 이렇게 기본적인 고정 지출만 합쳐도 매달 23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325만 원 중 단 90만 원만이 남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류 구입비, 경조사비, 부모님 용돈의 사회생활 비용까지 더하면 여윳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필사적으로 아껴봐야 월 30, 40만 원 저축이 고작인데 이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건 사실상 기약 없는 꿈에 불과하죠. 참으로 허망한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급은 통으로 들어오지만 입금되기가 무섭게 수십 개의 빨대가 꽂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우리 뇌는 325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입금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 내 몫은 처음부터 거의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풍족해 보이게 만들 뿐 실상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인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셈이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수입만 더 늘어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소득이 높아지면 삶의 여유가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봉 500일 때 원룸에 살던 사람이 소득이 늘면 투룸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주거비가 배로 뛰는 것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이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며 매달 수십만 원의 할부금을 추가합니다. 각종 OTT 구독은 당연해지고 인간관계의 수준도 변화합니다. 가성비 좋은 국밥 대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찾게 되죠.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소비의 팽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수입이 늘었으니 보상받고 싶은 심리는 지극히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 탓에 이 현상이 유독 심하게 나타납니다. 취업하면 어디 다니는지 묻고
결혼하면 어디 사는지, 자녀를 낳으면 어느 학원에 보내는지를 따집니다.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한 비용은 언제나 내 현재 수입보다 딱 한 단계 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결코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소득이 6억만 원으로 뛰었음에도 저축액이 제자리라면 당신은 이미 시스템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인내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유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뼈아픈 세 번째 덫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30대 중반에 서울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2026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7% 사이를 오갑니다. 4억 원을 5.5% 금리로 빌렸을 경우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만 227만 원에 달합니다. 월 실수령액이 325만 원인 직장인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벽입니다. 생활비까지 더하면 곧장 적자로 돌아서게 되죠. 결국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황금 수갑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내 삶을 구속하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당신은 회사를 떠날 자유를 상실합니다. 어떠한 리스크도 감수할 수 없고 새로운 도전이나 잠깐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멈추는 즉시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말이죠. 제 지인은 연봉이 8억만 원을 넘는데도 늘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와 자동차 할부, 학원비 등 고정 지출만 매달 500만 원을 상회하거든요. 어느 날 연봉이 500만 원 올랐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좋긴 한데 금리와 물가도 같이 오르니까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수입은 늘었지만 경제적 자유는 단 1%도 나아지지 않은 것. 이것이 황금 수갑의 본질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함정은 개인의 실수가 아닐지 모릅니다. 애초에 이렇게 굴러가도록 설계된 것은 아닐까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 취업 후에는 수입에 맞춰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려니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지고 결국 거액의 빚을 집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 우린 일터에 종속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회사에 묶여 있을수록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은행은 이자를, 임대인은 월세를, 카드사는 수수료를 챙기죠. 그들에겐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며 꼬박꼬박 돈을 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세요. 당장 내일 일을 그만둔다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절반 이상이 비상금 없이 한 달을 채 못 버틴다고 합니다. 이건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안락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월급이라는 틀을 벗어나고 싶어도 생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책 없이 사표를 던지라는 무책임한 소리가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과 최소한의 플랜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첫째, 높은 수입을 부어 혼동하지 마세요. 연봉은 일시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수입으로 일궈낸 자산만이 진정한 나의 재산입니다. 둘째,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극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연봉이 오를 때 소비를 늘리는 대신 그 차액을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틈이 없으면 고소득자도 결국 시스템에 갇힌 노예일 뿐입니다. 셋째, 선택권을 확보하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가 비축될 때 당신은 비로소 직장의 주인이 됩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확신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월급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딱 부자가 되지 못할 만큼만 바쁘게 일하도록 당신을 붙잡아둘 뿐이죠.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자금이 새나가는지 살피게 되고 부채 대신 자산을 쌓을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덫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탈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은 특별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구조의 실체를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5일 나이키의 주가는 179달러라는 역사적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시가총액은 무려 600억 달러. 전 세계의 모든 운동화 시장을 독식할 것만 같은 기세였죠. 하지만 2026년 3월 현재 나이키의 주가는 51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점 대비 71%나 폭락하며 시가총액 중 800억 달러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대체 이 거대 스포츠 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주가 조정을 넘어선 위기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의 몰락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6월 당시 CEO 마크 파커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른바 컨슈머 다이렉트 오펜스였죠. 골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나이키닷컴과 직영 매장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성과가 눈부셨습니다. DTC 매출 비중 33%라는 목표를 예정보다 3년이나 일찍 달성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1월 새로운 수장이 부임합니다. 이베이 출신의 존 도나호는 스니커즈 문화의 문외한인 테크 전문가였습니다. 도나호는 이 전략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마존, 자포스, 딜라즈 등 수십 곳의 도매,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 결과 쿨라커 네나이키 비중은 75%에서 55%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매장, 진열대에는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쿨라커의 대응이었습니다. 나이키가 떠난 자리를 뉴발란스와 호카, 그리고 올러닝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요, 쿨라커의 매출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나이키 없이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서 파는가에만 매몰된 나머지 무엇을 파는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에어포스 1이나 덩크, 에어조던 같은 구모델의 색상만 바꿔서 반복 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질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결국 2022년 8월 재고 자산은 사상 최고치인 97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전년 대비 6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도나호 CEO 본인도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고 화상회의로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중회의 탓을 하는 4년 동안 나이키의 신제품 출시 건수는 무려 40%나 급감했습니다. 에어맥스와 조던 모두 신규 모델 대신 색깔 바꾸기에 급급했고 혁신의 파이프라인은 말라버렸습니다. 2023년 12월 나이키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20억 달러 규모의 구조 조정과 함께 600명 이상의 인력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8일 하루 만에 주가가 21% 폭락하며 시가총액 240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나이키 역사상 최악의 하루로 기록된 날이죠. 매출 흐름을 보면 위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3년 실적 대비 2025년 예상 매출은 약 463억 달러로 10% 가까운 수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가 비운 그 진열대에는 누가 들어섰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브랜드들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먼저 뉴발란스입니다. 2020년 33억 달러였던 매출은 2025년 92억 달러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비결은 바로 조용한 럭셔리였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990 시리즈는 장인 정신과 희소성을 앞세워 나이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호카의 도약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두툼한 미드솔의 맥시멀리즘 러닝화로 처음엔 소수의 마니아층에만 알려졌으나 이제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출은 2023년 14억 달러에서 2025년 22억 달러로 폭발했죠. 스위스의 온러닝 또한 로저 페더러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수혈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나이키를 떠난 페더러의 도박은 성공적이었고 4년 만에 매출은 5.5배나 성장했습니다. 시가총액 또한 상장 초기 7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치솟았죠. 기술적 혁신도 매섭습니다. 3분 만에 신발을 완성하는 라이트 스프레이 기술로 탄소 배출을 75%나 절감했습니다. 아디다스 역시 삼바와 가젤을 필두로 레트로 열풍을 주도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16%나 성장했죠. 아식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YK 감성의 러닝화가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스포츠 스타일 부문에서 66%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5개 경쟁 브랜드의 합산 매출은 2020년 90억 달러에서 2025년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나이키의 점유율을 고스란히 나눠 가진 것이죠. 왜 소비자들이 떠났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비슷한 가격이면 호카가 더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자극포화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덩크 시리즈를 20번 넘게 접하면 뇌의 보상 회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선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는 희소성 대신 대량 생산을 선택했고 소비자의 뇌는 나이키를 지루한 브랜드로 낙인 찍었습니다. 나이키가 성장을 멈춘 사이 세상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언제나 위기를 발판 삼아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1964년 1월 25일 필 라이트와 빌 바우만은 각자 $500를 출자해 단돈 0달러로 사업을 열었습니다. 출발은 소박했습니다. 나이트는 자동차 트렁크에 신발을 싣고 육상 경기장을 누비며 제품을 팔았죠. 이것이 블루 리본 스포츠의 전신입니다. 나이키 역사의 서막이었죠. 공동 창업자 바우만은 아내의 와플 제조기에 고무액을 붓는 파격을 선보였고 이것이 전설적인 와플 밑창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의 아이디어가 거대한 혁신을 부른 셈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리복의 기세에 밀린 나이키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700만 규모의 재고를 헐값에 처분할 만큼 절박했죠.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이가 바로 1984년 10월의 신인 루키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에게 나이키는 6년 $250만 당시 NBA 최고액의 3배를 베팅했습니다. 에어 조던 1의 초기 매출 목표액은 고작 $300만. 하지만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무려 1억이 $600만 달성하며 목표치의 42배를 기록한 것이죠. NBA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기당 $50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나이키는 주저없이 이를 대납했습니다. 소위 금지된 신발이라는 강력한 브랜딩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나이키가 매번 벌금을 기꺼이 대신 냈다는 사실입니다. 시즌 전체 벌금보다 에어 조던의 단 하루 매출이 훨씬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죠. 규제를 마케팅의 기회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영리한 투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단 세 단어가 모든 걸 바꿉니다. 바로 Just Do It입니다. 80세 월트 스택이 금문교를 달리는 광고 이후 나이키의 북미 점유율은 10년 만에 18%에서 43%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출 역시 $8.7억 $92억 급성장했죠. 2018년에도 나이키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며 무릎을 꿇었던 NFL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겁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SNS에 나이키 운동화를 불태우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일었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36%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60억 늘어났죠. 홍보 효과만 $1.6억 달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혁신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키의 진정한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 방정식이 2026년에도 통할까요? 현재 겪고 있는 경영위기 배후에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애플의 수장인 팀 쿡입니다. 그는 2005년부터 나이키 이사회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애플의 총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나이키와 인연을 맺어 벌써 21년째죠. 필 라이트가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자산이라 칭송했습니다. 호춘지는 그를 영화 대부에 나오는 전략적 책사인 콘시글리에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의 핵심 조언자라는 의미죠. 쿡이 나이키의 이식한 철학은 명확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벽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플의 성공 공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06년 나이키 플러스부터 2016년의 협업 제품들까지 애플워치 에디션에 이르는 모든 접점의 중심에는 쿡이 있었습니다. 전임 CEO 존 도나우조차 그를 멘토로 여겼죠. 20년 동안 기술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가 2024년 나이키가 휘청거리자 직접 움직였습니다. 필 라이트와 함께 경영진 교체를 진두지휘한 것이죠. 그들은 은퇴했던 32년 경력의 베테랑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외부 수혈이 아닌 내부의 정통성을 선택한 것인데 이는 과거 애플이 팀 쿡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2025년 12월 그는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약 $295만 매입합니다. 이사회에 합류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한 공개 매수였습니다. 말보다 지갑으로 신뢰를 증명하자 주가는 즉각 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주식을 사지 않았던 쿡의 이례적인 행보가 시장에 강력한 확신을 준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내부자의 매수 신호가 포착된 후 1년간 해당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대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등판한 엘리엇 힐은 1988년 나이키의 인턴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정통 나이키맨입니다. 30년 넘게 19개의 보직을 거치며 유럽과 북미 대륙을 모두 경험한
브랜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죠. 2020년 도나호 체제가 들어서며 야인으로 돌아갔던 그는 4년 만에 무너져가는 친정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필라이트가 애초에 원했던 적임자가 바로 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브랜드의 본질을 이해하는 리더를 원했습니다. 도나호는 디지털 전문가였으나 신발에 대한 애정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창업자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2024년 10월 마침내 CEO로 취임한 그의 첫 마디는 매우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에 대한 집착을 잃어버렸다며 Win now, win now 라는 5글자의 나이키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첫째, 모든 조직을 스포츠 본질로 되돌립니다. 성별 중심 마케팅을 폐기하고 종목별 전문 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둘째, 단절했던 도매 유통을 전면 복구합니다. 주요 매장의 선반 공간을 다시 탈환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셋째, 기술 혁신의 재점화입니다. 페가수스와 에어줌 등 핵심 기술을 집약한 독보적인 제품 라인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서막이 오릅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북미 시장은 9%, 도매 역시 8%나 반등하며 8% 증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 매출 17%, 급감, 관세로 연간 15억 달러 추가 부담, 컨버스는 30% 역성장, 힐은 C스위트를 통째로 뒤엎습니다. CTO, CCO 직위 폐지, COO 신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는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나이키 주식을 179달러에 산 투자자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51달러 71% 손실, 팔면 고통이 현실이 되고 안 팔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미 이런 돈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하지만 가치 투자자는 다르게 봅니다. 71% 빠진 건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 51달러짜리 나이키가 진짜 가치보다 싼가 비싼가예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피파 월드컵이 미국 당에서 열립니다. 나이키에겐 최대 마케팅 무대예요. 마케팅 예산만 50억 달러 이상, 11개 국가대표팀 후원 안방에서 벌이는 총력전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40명 중 25명이 매수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가 79달러, 현재가 대비 50% 상승 여력.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 코리아 매출 2년 연속 역성장, 네이버 검색,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국은 이 변화의 선행 지표였습니다. 나이키 코리아가 2년 연속 역성장하는 동안 뉴밸런스 코리아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한국 MZ세대가 먼저 갈아탄 겁니다. 명동과 강남 나이키 매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호카와 올러닝, 팝업 스토어는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성수동에는 호카 플래그십이 생겼어요. 거리의 풍경이 브랜드의 흥망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팀계 295만 달러 베팅 엘리어 힐의 윈나우. 내부자들이 자기 돈을 거는 회사,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필라이트는 말했습니다. 소명을 찾아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나이키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소명 앞에서